오늘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는 지난 11월 30일 미디어 협동조합 광주전남조합원 한마당에서 있었던 특강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진행에는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협동조합의 나라 스위스, 번영의 이유는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들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동석입니다. 네, 조상훈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경영 토크를 하는데요. 이제 주로 경영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 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는 두 개의 지금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념이라고 말하죠, 우리말로는. 그 이념이 바로 뭐냐?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자본주의는 또 다른 대척점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 두 개의 이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정신사의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인류의 삶을 구속하는 이념이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죠. 그러면 먼저 우리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념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좀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렇죠.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는 건지 여기에 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부터 좀 진단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이념을 중시하게 되면요, 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추구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이에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돈보다도 더 뭘 중시하냐 하면 인권을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추구해 왔어요. 특히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요 하는 잘 살아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잘 사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방식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 무엇이 있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돈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참고 좀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는 좀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 개발의 핵심은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도 용병으로 이혼율 1위 어마어마한 짓을 우리가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폭력 건수 세계 1위, 행복지수 OECD에서 꼴찌,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 꼴이 된 거죠. 잘 산다는 게 뭐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모이신 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 민주주의, 또 인권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상황 진단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됐는지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걸 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추구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둘 중 안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게 되면 그 나라가 자살률 1위, 세계 1위, 그것도 아주 저출산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그 청소년 폭력, 이런 것들 아주 그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이 아주 최하위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돈은 조금 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자본주의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자본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죠,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주식회사는 바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거래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경제는 항상 효율적이어서 자본시장을 발달시키고,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죠,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죠.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가 세계 자본시장의 메카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가 따라해서 어떻게 돼 있죠?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여의도에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증권거래소가 바로 자본시장이 모이는 핵심 이 원료입니다. 근데 그 원점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금도 우리 파생상품 거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냐?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역대 정권들이.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달해서 우리 세계를 밥 먹고 살게 한 것은 다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로 가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돈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형 자본주의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7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 나왔겠습니까? 25만 원 나왔겠죠. 그러면 25만 원이 남았으면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그 발달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25만 원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가죠? 네, 주주한테 갑니다. 이 자본가들이죠. 이 자본가들이 이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주식회사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라서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이 원리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것이, 이 무시할 만한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이원화됩니다,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벌 그룹과 재벌 오너들과 그 일가들이 특권 계급으로 이미 정착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수십 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위가 뚫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 체계에서도 아주 악성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식회사형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서 시장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죠. 시장 경제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전부 민영화 시키려고 합니다.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민영화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그랬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뭐 코레일, 철도 민영화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영화라는 표현이 또 정확한지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민영화가 뭔지 아시죠?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나 공항이나 무슨 전기 또는 시장에서 시장 경제, 주식회사들이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전부 민영화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다 시장에다 맡기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라는 말은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민영화한다는 말은 민영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개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영학자로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민영화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에 민영화를 영어에선 privatization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privat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유화입니다. 한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재벌 기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삼성, 이 LG, 롯데, 또 뭡니까? 이런 재벌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제 식민지 끝나고 나서 해방 후에 적산 기업들을 불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손들이 지금 2대, 3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지기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부의 특혜와 보호와 지원에 의해서 누가 경영을 해도 그런 정도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재벌 기업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뭔 혁신을 했고 특별히 국가에 공헌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다 이렇게 사유화해준, 국가가 지원해서 해준 건데 누가 못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해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2세, 3세, 4세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 재벌 그룹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해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뭘 하죠, 여러분? 그 일가 친척들이, 일가 떨거지들이 다 빵집하고 또 뭐 떡볶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특권층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혁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특권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완전히
이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자본가의 특권 계급과 일반 노동자, 밥 세 끼나 겨우 먹고 숨 쉬고 살 수 있는 일반 노동자 계급으로 이원화된 사회가 된 것이죠.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층들은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당신들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면 된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 질문에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 속임수인데요. 그 주식회사형 자본주의의 특징은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장에 갔더니 경쟁력이 생긴다.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경쟁해서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못 사는 거죠. 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세 번째 원리가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거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경쟁에서 졌잖아. 네가 성적이 나쁘잖아. 네가 게으르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네가 못 사는 거는 어떻게? 네 책임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IMF 사태를 1997년에 맞았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돼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이 정권을 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후에 한 10년간 좀 진보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운영해서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죠. 자, 이 자기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IMF 사태를 맞이해 있는 것은 그래서 구조조정돼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시 무슨 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었나요? 신한국당? 하여튼 좌우지간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구조조정된 것은 서민들이 구조조정되는 거거든요. 자, 월스트리트에서 2008년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일으켰어요. 그 투자은행들이 개판 쳐가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 나왔어요. 수백만 가구가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책임입니까? 그 서민들이, 길거리에 앉은 서민들이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책임이냐? 그거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누구죠? 재무부 관료,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관청, 그 다음에 그런 위험을 정식으로 알려줬어야 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교수들, 이런 놈들이 그것을 제대로 그 위험한 상품을 위험하지 않다고 수학적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산 서민들만 알거지가 된 거죠. 누가 잘못이죠,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자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기 책임의 이 삼각편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위대한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그것을 그래서 악마의 맷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악마의 맷돌. 이 악마의 맷돌에 한번 온 국민이 걸려들면요, 그냥 아스러지는 겁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기 책임의 원리. 미국을 계속 모방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맷돌을 계속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 악마의 맷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써 있는 대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부강한 국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했을 때만이 부강한 국가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IMF라는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죠. 국가의 파산 상태에 있었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주주의만이 경제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회적 시장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일 때가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쓰긴 쓰지만 완전히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개입한다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고요.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산무정책으로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의 여러 국가를 보더라도 협동조합의 선진국이 곧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사회가 협동조합으로 개입하고 국가가 산무정책으로 개입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한번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국가가 산무정책으로 개입하는 협동조합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국가가 산무정책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요 산무정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요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이 국가 운영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이 산무정책을 반드시 실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어디다 맡겼어요? 시장에다 맡긴 겁니다. 이거 시장에다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산무정책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경제적인 활동, 협동조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네. 협동조합이 뭔데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협동조합은요,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100만 원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75만 원의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죠? 왜? 협동조합에서 똑같이 2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익이. 그러면 이 이익이 나면 협동조합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이익이. 누구에게 가죠? 조합원에게 갑니다. 조합원에게 갑니다. 이게 왜? 조합원에 갑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이 원리가 너무나 단순해서 이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민주국가, 제가 자꾸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출발이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영국 아니라 스위스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가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이 원리를
수십 년, 길게는 100수십 년을 지속한 나라들이 유럽에 많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복지국가이자 동시에 부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협동조합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해에 대박이 터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한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국가 책임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가 책임이 뭔지 세게 보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은 무상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에다가 교육을 맡기면요, 돈 많은 사람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돈 적은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사회 전체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럽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운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되지,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불공정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상의료입니다. 아픈데, 아픈 거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질병이 온 거예요? 이것을 돈이 있다고 치료받고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불공정한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볼펜 가격입니다. 볼펜. 볼펜을 100만 원 주고 사든 200원 주고 사든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200원짜리 쓰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은 100만 원짜리 볼펜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거는 시장에 맡기고, 교육과 의료와 뭐죠? 주택. 주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됐냐? 주택을 협동조합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원가로 공급합니다. 저거 원가주의 거래라 했잖아요. 원가로 공급하되 그것을 자기 생애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다시 말하면 월세로 매달 얼마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구태여 소유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항상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가주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 기본적으로 싼 데다가, 그런데 튼튼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조합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거든요. 국가도 그것을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무상주택에 가까운 원가들로 공급받고 생애를 통해서 자기 주택 거주의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는 이 산무정책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호부조가 일어나고, 국가 책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사회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삼각편대, 이것을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는 말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맷돌인 겁니다. 천사의 맷돌을 단 1년 만에 하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맷돌을 계속 돌리면 천국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생방송, 좀비TV로 전락한 그러나 돈과 조직이 막강한 기성 영상보도 매체들로부터 안전한 영상보도의 안전지대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기성 매체가 보유한 채널과 전파, 또 기성 매체가 돈으로 포장하고 있는 종일 편성, 국민TV는 쫓지 않겠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TV뉴스를 전해드리는 시스템 구축이 1차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단장 노종면, 그가 이끄는 방송뉴스 개혁. 조합원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문의하세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유럽의 나라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천사의 맷돌을 계속해서 끝없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국민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유럽 국가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독일, 핀란드, 영국, 프랑스 12나라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OECD 팩트북에 들어가면요 통계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서 금년도 판이니까 2013년 판에 들어가면 이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통계를 그대로 따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순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스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는요 유럽에서도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죠. 근데 인구는 한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주민해서 들어가면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강대국 주변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서로 인종이 다릅니다. 크게 보면 4인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어가 그래서 4개로 나눠졌어요. 국가 공용어가 4개입니다. 독일어가 약 한 65% 되고요. 프랑스어가 한 25% 되고요. 나머지 10%가 이탈리아어와 그 지역, 이 알프스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쓰는 로망시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합쳐서 4개 인종이 모여서 사는 아주 쪼만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한번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답죠? 네.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기차를 놓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또 거기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기차들입니다. 이 마을이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유럽의 예술가들, 기업인들 또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다 스위스에 가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정말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죠.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마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26개의 칸톤이라는 아주 쬐만한 국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6개인데요. 그래서 26개의 조그만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예전부터 그럼 이 나라가 잘 살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어를 북한도 쓰고 우리나라도 쓰는데 지금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언어가 다른 인종들이 모여서도 저렇게 협동하게 됐어요. 근데 협동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789년은 무슨 해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죠. 1789년입니다. 7월 달에, 7월 며칠, 7월 16일인가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 후로 약 60여 년간 크고 작은 혁명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848년 10월 혁명인가요? 2월 혁명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끝이 났다기보다는 거의 쭉 이어지는데, 큰 역전은 이렇게 60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때가 유럽은 왜 혁명이 일어났나요? 이 혁명의 6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대변혁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여러분?
귀족 정치, 왕정의 폭압 정치 때문에 민중들의 힘으로 일어난 겁니다. 뭘 하자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국민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한 60여 년간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섰다가 다시 왕정으로 뒤집어졌다가 다시 반작용으로 공화정이 쓰고, 그런 뭐 공포 정치가 로베스피에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공포 정치가 중간에 일어났다가 다시 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복판에서, 파리에서 특히 뭐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피가 흘러서 당시의 문학 작품들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독일에도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들이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 수요가 있죠.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벌어, 용병으로 돈 벌어오듯이 스위스 사람들도 그런 전쟁에 용병으로 많이 팔려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왜요? 알프스 지역에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땅 파도 나오는 게 땅도 없고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무슨 짓을 했느냐? 용병으로 가서 전쟁해주고 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시티가 별도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보면 근위병들이 있죠. 잘생긴 놈들이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그 근위병들이 다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전통이 있어서 바티칸 공국이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갖다 온 사람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그 전쟁을 대신해주고 했던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26개의 칸톤이라는 게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해가지고 칸톤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소규모 국가예요. 26개의 국가들이 다시 연합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처럼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전쟁의 상태로 들어가지 말자. 인종도 다르지만 서로 뭉치기로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26개의 칸톤이 연방으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1848년입니다. 이때 스위스가 연방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민주화를 하려고 해서 그때 만든 이름이 뭐냐? 우리는 스위스라고 부르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뭐라고 부르죠?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스위스 사람들은 외국인은 자기를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자기네는 자기네를 뭐라고 부르느냐? 슈바이처리셔 아이트게노센샤프트라고 불러요. 슈바이처리셔라는 건 스위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트 강력한 게노센샤프트 협동조합이란 말입니다. 스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협동조합,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국호입니다. 공식적인 국호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스위스가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800만 명이 모두 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협력한다. 우리는 무조건 협조하고 협동해서 같이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협동조합을 최초로 만들었겠어요? 우유협동, 그건 낙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유협동조합, 치즈협동조합, 뻐국시계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산자 협동조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협동이 일어나서 협동조합의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하자.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화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민주화하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민주화하자. 경제 민주화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48년에 스위스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65년째 스위스는 협동조합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을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848년부터 스위스가 협동조합으로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조대왕이 승하하시고 조선 왕조에서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국왕이 돼가지고 흐리부리하게 그래서 조선 왕조의 국력이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스위스 사람들은 가장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서로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국가를 헌법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래서 165년 동안에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합원들이 아마도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여기에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협동조합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저런 연방 장관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을 땐 10만 명, 조합원 10만 명이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국민 10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요. 그래서 의회에다 올리면 국민 투표에 붙여서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 볼 수 있죠. 물론 의회에 있어요. 의원들이 전국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하원에 200명이 있고요. 상원에는 각 칸톤에서 파견된 2사람씩 상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이제 모든 걸 장악해서 결정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원 의원들 중에서 이쪽에 파견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협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전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인 거예요. 공동으로 어떤 사람도 앞에 나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런 스위스의 방식 저희가 모방을 해서 미디협동조합 균형위원회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비상임이고요. 이사회도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고 회의가 깁니다. 제가 제일 그 점이 좀 괴로운데 어쨌든 회의가 긴 것 빼고는 해볼 만한 그런 제도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리가 나왔는지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최 이사님께서. 네네. 그 선거는요.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헷갈리는 게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위스에서 혹시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난 사람 아시는 분 있나요? 스위스에는 165년의 민주주의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나라는요,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내가 대구에 가니까 그렇디다.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보셨다시피 스위스는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왔거든요. 공동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투명한 나라가 됐죠. 특별히 위대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잘 살고 골고루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상훈 기자가 물어본 게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런 원리,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고대 로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로마의 공화정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라틴어로 그것이 primus inter pares라는 겁니다. primus inter pares. 한번 따라 합시다. primus inter pares.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써놓으면 금방 아시죠? first among equals. 뭐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맨 앞에 누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민홍지 한 장이라도 더 높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맨 앞에 있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primus inter pares,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스위스가 고대 로마 공화정, 가장 민주적으로 체제를 운영했다고 생각했던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만든 거죠. 7명이서 합의해서 의사결정해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훈 기자 말씀대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사회도 이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해서 민홍지 한 장 위에도 더 높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경영위원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경영 담당 이사지만 저는 조합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로 끝. 우리가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출자금을 얼마를 냈느냐 아무 상관없이 다 조합원일 뿐입니다. 저도 조합원이고 조상훈 기자도 조합원입니다. 이사장도 조합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한 평등 구조인데 뭐가 다른가? 계급이 없어요.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데 저는 경영 담당 이사로서 경영에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경영을 잘 하도록 어떻게 하면 미디어 협동조합이 아주 투명한 경영을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몰입해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24시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사님들은 또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사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하고 합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김성훈 이사장이신데요. 이분이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이사로서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상관없이 이사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세요. 네. 히딩크 감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축구사의 길이 남을 감독이죠. 축구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지성도 이제 부각되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그때 히딩크가 만들었던 그 대표팀이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 평범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축구 선수들. 히딩크 감독이 감독으로 취임해서 2가지 점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얘네들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선후배. 그래서 운동장에서 뛸 때도 패스를 선배한테 주고 슈팅 기회가 나와도 선배한테 패스해서 선배가 그 슈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몰상식한 것이 축구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선후배 관계가 서열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이것을 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죠? 그래서 코칭도 뭐 선배나 이런 거 쓰지 말도록 했고요. 또 밥을 따로 또 먹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고참 선수들 식탁이 따로 있고요. 제가 그 NFC에도 가봤는데 후배들은 저기 한 켠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숨죽여서 밥 먹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선수는 감독한테 좀 대들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수평 구조를 이룬 거죠. 감독까지도. 네. 수평 구조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습니다. 선수들 간에 자기 능력껏 마음대로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서열이 만들어지면 선배한테 눈치 보느라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완벽한 수평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드리블하고 마음대로 그 패스하고 마음대로 슈팅을 날릴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해라. 선배 눈치 볼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그 꼬맹이였던 누구죠? 박지성이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박지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죠. 당연히. 뭐냐? 수평 구조 하에서만 각자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수평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정확하게. 이 광주에 오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네. 이스라엘 군대는요, 상명하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요. 그게 바로 obligation to dissent라는 거예요. 영어로. 반대할 의무가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츠바라고 합니다. 후츠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는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당차다, 아주 도전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도 후츠바 할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츠바 정신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는 명령과 통제,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착취의 계층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군대가 완전히 민주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50만 대군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죠? 16만 정도 됩니다. 정규군이. 그리고 예비군이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50만 대군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는데 북한과 맞짱 뜨면 1대1로 뜨면 어떤다고요? 우리가 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명하복. 바로 이것이 민주화되지 않은 군대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보시면 저렇게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하에 이제 카페를 만들잖아요. 합정동 사옥에다가.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민주주의, 이건 지금 이제 원론을 여러분들에게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훈련받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도 구경 오실 겸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조합원 교육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자칫 오해가 있으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사장이나 이사라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저희도 뭐 이사장이나 이사라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승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도 올라가고 이게 없고요. 김용민 PD 같은 경우에 현재 편성 제작 국장을 맡고 있는데, 이 국장이라는 게 이제 직위가 아니고요. 라디오 방송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뜻하는 그런, 타이틀이지,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오신 김에 또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말씀, 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당부 드릴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동조합 정신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지역에서도 협동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고맙습니다.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미디어 협동조합 광주 전남 조합원 한마당 실황 중 최동석 이사의 특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